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출국자 입국의 2배, 올 17조 관광 적자다. 10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그러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관광을 오는 사람보다 우리가 해외로 관광을 나가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인데요. 뭘 먹고 뭘 쓰나 생필품 공포다. 여기 보면요. 살충제 계란에 의해서 이번엔 독성 생리대 파문이 커지고 있고요. 이어서 이른바 간염수 시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까지 독성 물질이 잇따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뭘 먹고 뭘 쓰라는 거냐 이런 공포가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5.18 발포 명령 하달 첫 군 기록 나왔다. 여기 사진에 보면요. 이 문서입니다. 1980년 5월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광주 관할 보안대 기밀 문서에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5.18 문제는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가 굉장히 관건인데 이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발포 명령자 밝힐 단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인데요. 북미 군축회의 설전. 자,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군축회의가 열렸는데 한국도 물론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뛸 틈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요. 미국은 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마음대로 역량 동원하겠다. 자, 북한은요. 한국 핵 문제 논의 자격 없다. 우리는 뭐라 그랬을까요? 북핵 포기 때 대화하자 제안했지만 미국과 북한은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돈 쓰기 무섭다. 실질소득 7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자, 물가상승분 반영한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올 2분기군요. 올 2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434만 원쯤 됩니다. 작년 동기 대비 1%가량, 포인트가량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돈이 없군요. 자, 이번엔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64세 만학도의 꿈, 수능 원서 접수 시작. 수능 원서 접수가 24일,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9월 8일까지인데 64세 만학도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응시 원서를 접수했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능을 앞두고 심장이 벌렁할 정도로 떨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많이 하셨을 걸로 믿고요. 꼭 잘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날씨의 배반. 이번 주말은 모처럼 맑음. 요즘 날씨를 보면 마치 열대지방처럼 기습폭우가 내리고요. 그리고 강풍도 있습니다. 이상한 날씨인데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군요. 자, 이번엔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다시 광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관객 1000만 돌파. 아, 이거는 택시 운전사란 영화를 얘기하는군요. 1000만 돌파해서 5.18 문제를 상기시켰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뒤에 승객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같군요. 그런데 회고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 회고록 역시 출간을 함으로써 5.18 문제를 또 상기시켰는데 운전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아주 유명한 멘트인데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묘사한 만평입니다. 다음 만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아, 수능 개표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안 주사기를 들고 있는데 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있는데 학생이 쥐네요. 실험용 쥐입니다. 정부는 늘 수능 개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놓고 주사기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잘 살면 좋고 잘 못 살면 다음 주사를 놓고 늘 이렇게 왔다는 걸 비평하고 있습니다. 자, 일면기사 한번 쭉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네 분 오셨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교수 나오셨고요. 이지수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고요. 황유선 중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그 기사가 나왔군요. 이재용 무죄 또는 실형, 재판부 특검 뇌물증거 수용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요. 삼성에서는 미래전략실이 총괄했고 이 부회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특검은 이재용 승계 작업 도움받고 대가로 434억 원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보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구체적인 혐의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드디어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계 입장도 기사가 좀 있습니다. 재계를 보면 재판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재판을 해달라 뭐 이런 소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선고 앞둔 삼성은 긴장 속에 침묵하고 있고요.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물론 1심, 최종심은 아니지 1시지만 그래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좀 볼까요?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여기 보면요. 혐의별 유무죄 가린 후에 형량은 개인별로 맨 마지막에 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혐의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린 이후에 모두 합해서 개인별로 얼마의 형량을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 형량 선고는 한 1시간 이상 지난 4시 가까이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웅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오늘 선고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는 셈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할지도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방청권을 얻은 시민과 소송 관계자 등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 쟁점은 뭔가요? 네,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으려고 박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최순실 씨 쪽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모두 298억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 측에 건넨 78억 원은 직접 뇌물죄로 받는데요. 최순실 씨에게 건넨 돈이 곧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뇌물 혐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삼성 측은 어떻게 입장이 갈렸습니까? 네,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오늘 유죄 취지로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나 무죄 결론이 나면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물품을 챙겨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대단히 중요한데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물론 별개의 재판이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선고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으로 이어진 상태라 영향이 무척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뇌물을 준 쪽이 유죄가 인정되면 받은 쪽은 극히 높은 확률로 유죄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물론 배달 사고가 벌어져서 받은 쪽이 무죄가 되는 일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즉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반대로 뇌물죄 부분이 무죄로 결론난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구체적인 선고 결과는 오후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이라는 것이 달려있군요. 한중 정상 25주년인데 통화도 없이 축전만 서로 주고받았다. 냉랭한 양국 현주소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냉랭한 모습인지 보죠. 중국은 관계 복원 의지가 안 보인다. 시진핑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견 타당한 처리를, 물론 여기 이견은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겠죠? 이 이견을 좀 타당하게 처리해라. 우리한테 뭔가 요구한 겁니다. 사실상 사드 처리를 다시 요구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축전을 발표했는데 관례를 깨고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격이 좀 낮은 거죠. 그리고 양국은 서울, 베이징에서 따로따로 25주년 행사를 열었고 참석자의 직급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어때 기사 보죠. 자, 중국이 이런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중국에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돌파구가 찾는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 과연 중국이 그런 인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기사도 하나 더 보죠. 25주년 잔칫날에도 중국 사드 보복 원망 말라 싸늘한 메시지. 자, 여기 보면요. 25년 전에 중국 아니다. 안보 따로 경제 따로 시대 끝났다. 경제 안보 묶어내는 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맹정석 교수님. 25주년 굉장히 사실은 뜻깊은 그렇습니다. 해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냉랭합니다. 과연 돌파구는 뭘까요?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전화 한 통 없이 축전만 있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예. 얼마나 한중 관계가 심각하고 또 한중 관계가 어려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중 관계라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사드와 북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중국이 앞장서서 해결해달라. 예. 그러면 사드 문제든 기타 해결하겠다. 이런 예. 의지고 중국은 왜 사드가 대중국용이지 북한용이냐. 예. 그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이 아니고 그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풀어달라. 예. 일정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25도를 맞이해서 대중국 수출이 2,200억 불입니다. 예. 세계 최대 수출국이 상대국이 중국이죠. 예. 과거에 비해 33배 증가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중 관계가 왼손에는 외교 안보, 오른손에는 경제, 양 투 트랙을 쓰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이 특히 중국이 이제는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중국이 25년간 초대 성장을 해오면서 중국이 내놓은 슬로건이 화평불기였어요. 최근에 와서는 1대1로입니다. 그러니까 화평불기나 1대1 같은 것이 결국은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기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경제 발전을 이뤄낼 것이고 최대 인구국인 13억의 인구국인 중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쪼잔하게 사드 문제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이제는 더 큰 차원에서 한반도를 바라봐야 되고 북한을 설득하려면 더 솔직하게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한테 볼 테면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 또한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으로 보지 말고 한반도를 통틀어서 하나의 존재로 봤을 때 이제는 갈라치기 하지 말고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에다가 겨누고 있는 사드 문제도 이제 한 번쯤은 검토할 단계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해결 방안은 좀 좋은 인재를 쓰면 좋겠어요. 좋은 인재.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노영민 의원이 이제 중국 대사를 부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사실상 최측근이고요. 내정이 됐는데 뭐 보내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8월 말 9월 초에 아그레망이 있는 후에 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논했던 분이 최측근이 중국 대사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중 관계 중요하다는 것이고 차제에 이수성 전 총리, 박병석 의원
또 송영길 의원 등 여권에 많은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정세균 의장이 예. 국내 축하 자리에 가셔가지고 견월 망지라고 이제는 중국도 우리도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자. 예. 이 대목은 한중 관계에 시사하는 바 크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 한중 관계가 발전적으로 다시 예.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종섭 쪽 부장님. 네. 우리가 사실 중국을 다룰 때 마땅한 카드가 없다고 늘 나옵니다. 우리 뭐 북핵에도 마땅한 카드 없지만 중국 역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지렛대로 미국을 좀 어떻게 동원을 해서 중국과 관계를 뭔가 뚫어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지금 국면에서는 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시간이 필요하다. 예, 결국 예. 이제 중국에서 11월 달에 이제 예. 당대회인가요? 그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어떤 지도력을 인정받고 예. 다시 통치체제를 확고히 하는 그런 행사가 치러지고 나면 예. 아마 좀 국면에 좀 변화가 오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기본적인 뭐 전략적 이익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또 시 주석 자체의 어떤 지도력 자체가 네. 손상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좀 올해 지나면서 국민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저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러시아든 예. 주변의 강국과 좋은 설린 우호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만 특정한 국가에 과도한 어떤 기대를 한다든지 예. 미국이 우리를 한없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다든지 예. 중국은 우리에게 뭐 우호적이다 이런 기대를 예. 한다. 지금 보면 약간 미묘하게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중국 쪽에 좀 우호적인 이런 움직임을 그동안에 보여왔고 자유한국당 관심이 많죠, 사실 중국 쪽에 대해서. 쪽에서는 뭐 미국 쪽에 또 이런 예. 식의 행태를 보여왔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이른바 자강을 굳건히 해가면서 주변 강국과 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보해 나가는 이러한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져왔던 그 한미동맹의 축을 지켜가는 거 이러한 어떤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드 문제 같은 예. 경우는 저는 어쨌든 더 이상 이제 변수가 안 되게끔 예. 이 문제는 이미 그냥 기정사실화된 부분인 만큼 처리 자체는 좀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수 변호사. 네. 지금 우리가 항상 이 사드 문제, 대중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뭐 언론들 다 다루고 있는데 네네. 한 번쯤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저렇게 발끈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 지난해입니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 7월에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해 버렸어요. 그것에 중국이 약간 어떤 내부에서는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북핵 얘기가 북미사일이 심각해지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임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두 가지 사안이 해를 바꿔서 잇따라 나오면서 중국 내에서 사실은 분위기가 험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뭐 배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만큼은 사실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흔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지난 정권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들이 없을 텐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뭐 사드 배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도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미국의 MD 체제의 편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까지지 미국의 MD에 편입할 생각은 없다. 그럼으로써 너네들은 안심해라. 뭐 이렇게 하는 전략적인 어떤 내용도 고려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뭐 우다웨이가 대선 기간에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도 자기도 한국에 대해서 원체 전문가니까 지금 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하나의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이것이 서로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스텝이 꼬이는 그런 역할들도 일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이제 시간을 좀 갖고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잠깐만 짧게 지적해 드린다면은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보복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역시 중국 우리 역시 규모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우리 역시 중국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예. 부분에 대한 인식을 빨리 중국 측에다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 그리고 대중 문제 해결 방법은 중국의 자존심을 물론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면서 중국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방법에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8 발포 명령 군 문건 공개됐다. 자, 5.18 기념재단이 이 문건을 발굴해서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실탄 지급 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여기 문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카메라로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1인당 20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5.18 기념재단은 24일 어제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자행하기 하루 전인 20일 실탄 장전과 발포 명령 하달, 전남 목포 해병대 병력 배치 계획을 담아 작성한 군 문건을 발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나와 있는 해병대, 목포 해병대입니다. 근데 해병대는 당시 출동 명령 받은 바 없다고 또 부인을 했어요. 앞으로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텐데 이 양측에 대한 입장 모두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옆에 기사 마저 보겠습니다. 5.18 계엄군의 발포 명령 군 문건 발견. 역시 똑같은 기사입니다.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내용. 집단 발포 하루 전에 작성됐다. 이 작성된 게 20일이군. 5월 20일. 그런데 발포 명령 다음 날인 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감행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의 신빙성이 높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황유성 교수님. 네.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발포 명령이 있었느냐 여부, 그리고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를 했느냐 여부가 나오는데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누가 지시했는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5.18 관련해서 네. 상당히 많은 뭐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건이 지금 발견된 것이라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예, 예. 의심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왜 이제서야 이게 밝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오히려 지금 이런 문건이 발견되었다라는 사실보다는 예. 누군가 숨기고 있었던 측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는 그렇다면 밝혀질 수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건가. 예, 예. 이런 부분에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뭐냐면은 국론이 상당히 분열이 됩니다. 그렇죠. 양분화되고요. 아무래도 입장이 다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책임자를 추궁해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이제 예. 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좀 시끄러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또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과연 이게 왜 불거졌고 왜 숨겨져 왔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네. 그것 플러스 책임자를 정말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찾아서 그 내용을 정말 명확하게 더 이상은 이제 모든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어떤 정말 정의 팀을 구성해서 그 나라의 어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그 깨끗한 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정섭 교수께서는 이 문건 발굴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 문건 발굴 등 소위 전두환을 발포 명령자로 심증하는 국민의 열망 속에서 현재 최근에 이러한 진실 공개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시대의 소명이자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당시에 계엄사령관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다 해먹었잖아요. 전두환이 발포한 거예요. 그 전두환이 발포 안 했다고 하니까 우기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렇죠. 방향은 글로 가고 있는데. 경천 동지에 북한은 물론 중국이 물론이고 미국 정보 보고서에서도 전두환을 시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두환이 한 거예요. 전두환은 이런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 예. 물론 숨기고 있겠지만은 예. 누군가를 통해서 충성을 하고자 했던 과도한 충성을 했던 그러나 전투기 조종사라든가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증언자에 의하면은 꼭지점은 누구냐면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 수사 이 문제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번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조만간에 88명 이루어진 국회 소위 5.18 진상특별법이 예. 통과될 거는 믿어요. 예. 또 이를 통해서 국민의당도 협조를 할 것이고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앵커 말씀대로 바로 누가 발표했느냐. 예. 또 발표한 전두환이 부인을 하면은 이거를 국방부 기밀 문서를 통해서 규명해 내느냐는데 예. 저는 기밀 문서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것이라고 봐요. 아. 말이 37년이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예. 가뜩이나 특검이 뭔 조사를 하면 이미 다 청소한 다음에 압수수색하듯이 예. 이미 전두환 일가, 다시 말하면 일제 잔재 세력,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세력들은 지금까지 아직도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존 자리 파기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불안하니까요. 왜? 지시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이 전환 자료에 대한 만약에 폐기가 있었다거나 혹시나 폐기한다는 조짐이 있으면은 아마 엄벌해쳐질 것이고 전 여기서 말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안병화 경무관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75년도에 TK에 있었던 소위 여정남이라는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민청학력 사건 오다가 단칼에 소위 즉심해서 바로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안병환이라는 분 당시에 전남 도경 국장입니다. 5.18에 전두환의 발표문을 거부하고 전두환, 노태우, 정우영이라는 빅3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이후에 바로 고문을 당하고 8년 동안 내내 신음하시다가 88년에 운명하셨어요. 아, 명령 경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저는 분이군요. 광주 하니까 저는 충주입니다만은 광주 하니까 마치 남의 고향으로 하는데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질서를 파기한 전 전두환, 노태우, 정우영 일당들에 대한 지금 이 문제가 일사부재리 아닙니까? 처벌은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처벌 문제, 역사 바로잡는 것이니까 전두환 회고록을 이제는 가처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폐기하고 전두환 등 역대에 이러한 죄를 졌는 대역죄인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반성해야 됩니다. 참 아침에 이러한 좀 감정이 끌어오르는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기분입니다. 맹정석 교육교사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관련 기사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5.18 전투기 관련 미군 자료 조사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구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군에 보관돼 있는 5.18 관련 문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텐데 아까 방금 얘기가 나왔듯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련 기록 조사가 꽤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도 만약에 국내 조사 이 정도에 머무른다면 뭐 어떤 성과가 있게 되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수호 변호사.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미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측 자료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원체 기록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좀 여기서는 지금 미군 자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당시에 미국 CIA 정보국에서 사실 많은 자료가 작성이 됐고 본국으로 송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 측의 철저한 협조를 구해야만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미국에서 내줄지 순수하게 내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금 일어난 지가 37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식 문서가 10년짜리 있고 있는데 50년짜리가 있긴 있습니다. 50년짜리. 그래서 50년이 되는 해에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도 1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결국 조금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협상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CIA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정치적으로 미국 측에서
결심만 한다면 공개도 가능한 그런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짧게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발포 사실도 있고 희생자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실체적 진실들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누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는지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자도 있고 발포한 상황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증거로 남아 있는데 누가 했는지. 그때 말로 죽은 사람은 질비하게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비록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누구를 처벌한다, 만다 이런 개념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근대사회에 있었던 가장 불행한 사건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이렇게 정부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가 아무래도 진행이 되고 조사 결과도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 의외로 조용합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뭐 환영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자지만 나머지 정당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뭐 적극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정당들이 그다지 굉장히 쟁점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조용조용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속내 내지 생각이 다를까요? 왜 그런 겁니까? 아마 기본적인 좀 사안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아마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면에 부각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냐. 오히려 어떤 우리 국가의 미래적인 앞으로의 산적한 과제들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기울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야당들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어떤 과거사 규명 이런 부분에 너무 정권이 힘을 많이 쏟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그 진실 그리고 훗날의 어떤 역사가들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막 요란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공세의 성격이라든지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차분하게 우리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발견된 이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는 사실 말은 많았거든요. 말은 많았는데 직접 문서로 발견된 건 이게 처음입니다. 이런 문서는 저도 뭐 언론계 기도 있었지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라면 이게 이제 이른바 505 보안부대에서 작성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제 보안사의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럼 보안사의 실질적인 어떤 지휘권,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은 당시에 누구였겠느냐. 다 모든 국민이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이 증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차분 추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정권 차원에서 하나의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큰 어떤 과제로 막 추진해가는 거 그건 좀 신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맹렬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소 국장님의 그 진정성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저는 공감하고요. 이 차분한 것과 뜨거운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주 문제는 뜨거운 문제예요. 누가 이 문제를 좋아하겠어요? 37년 전에 아픔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발 현상으로 가지 말고 본질로 가란 말씀이에요. 10,000명의 사상과 사상자를 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4.3 사태 때 2만 명이 죽었어요. 해방 3개월 전에요. 빨갱이로 몰아서 2만 명의 제주시민을 죽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정말 현상이 아닌 본질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못하면요. 앞으로 우리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건이 나온 걸로 보면 누군가가 문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이번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케미컬 포비아 확산.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환경단체, 구체적으로 여성환경연대입니다. 멸종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어떤 제품 믿고 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일 어제입니다. 여성환경연대가 개최한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 행사에 참석한 여성 소비자들은 생리대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품 바뀌어 쓰고 몸 이상 피해 사례 접수만 3,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기저귀, 휴지까지 불똥을 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기사 봐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간염 소세지 공포. 참 요즘에 희한한 단어 많이 듣습니다. 네덜란드 독일산 제품인데 영국에서 E형 간염이 속출해서 이유를 따져보니까 네덜란드 독일산 소세지 제품이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영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4일 식품의약품안정처는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유럽산 비가열 햄 소시지 제품을 대상으로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혹시 살충제 계란의 연장선이 아닐까? 유럽에서 터지니까 우리도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 옆에 기사 마저 하나 보죠. 중국산 휴대폰 케이스 발암 물질 카드뮴 기준으로 9,000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9,000배까지 나왔답니다.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9,000배입니다. 자, 시판 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모두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 황유선 교수님. 자, 이 정도면 진짜 어디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접하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제품들이에요. 여성 생리대도 그렇고 뭐 이런 핸드폰 케이스도 그렇고 매달 혹은 매일매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소시지라 그러면 유럽산 소시지는 그래도 고급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 네.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데 이게 간염과 또 관련이 있다고요. 네, 굉장히 제가 네덜란드에서 좀 살다가 와서 예. 이제 그쪽의 상황을 좀 알고 있긴 한데요. 낙농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상당히 철저한 나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안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그 생리대나 이런 문제를 보면은요, 그 여성들이 그 요즘에 이제 난임이나 어떤 그런 부부들이 많지만 명확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스트레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러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이유가 또 들어가게 된다면 해법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키워져갈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글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생리대나 어떤 소세지나 어떤 이런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 포장을 보면은 뭐 순면 또는 유기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농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인가? 얼마만큼의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지침을 일반 소비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지금 바꿔야 할 게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기왕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거를 지금 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하나하나 바꿔가는 수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필품에 대한 화학 물질 오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 이 내용도 좀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공직자는 설명 의무 더해 5대 의무가 있다. 설명을 잘해야 된다. 여기 보면요. 일반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지만 공직자는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이외에 설명의 의무가 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떠올리는 분이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차관급 16명 임명장을 수용하면서 덤벙 나갔다간 완전히 망한다. 사회적 감수성을 갖춰라. 공직자는 사회적 감수성, 그러니까 사회의 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설명을 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옆에 관련 기사도 하나 더 보죠. 살충제 달걀 100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않게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서로 만들어서 길이길이 간직하고 교훈으로 삼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 소종섭 전 국장님. 네. 이낙연 총리의 발언 100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리고 국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소상히 설명을 잘 했는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저는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이제 뭐 언론인 생활도 오래 했고 예, 예. 또 전남지사를 지내면서 직접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민생을 직접 챙기는 도백도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쭉 그냥 뭐 공직에만 있었다든지 아니면 예, 예.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한 이른바 사회적 감수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처의 장이나 조직의 리더가 됐을 때는 본인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지 그리고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이른바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예, 특히 이제 공직자들로서는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또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예.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 달걀 이번 계란 파동 같은 경우도 뭐 그거 하루에 뭐 30개씩 먹지 않으면 예. 별 인체 해가 없는 거다. 뭐 하루에 뭐 2.6개 정도 먹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과학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까지도 다 아울러서 그걸 메시지에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 상황에서 어떤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예측하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정말 이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됐을 때는 단순히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전에 그것이 이제 미디어 트레이닝 성격이든 아니면은 위기에 대한 그 대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그 대처 매뉴얼 자체, 그 리더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주소 변호사. 예, 짧게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집단 소송에 대한 그 논의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생필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공산품으로서 예, 배출되는데 이 기회에 진짜 소비자 집단 소송 절대로 제도화 시켜가지고 입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예. 집단 소송 자체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만이 인정되고 그렇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이미 일반적 집단 소송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예. 이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얼마 전 배우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해 화제였죠. 그런데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내 영화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얼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우 오달수 씨인데요. 그만큼 배우 오달수 씨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입니다. 이런 점을 공략한 걸까요? 어제 부산경찰서가 오 씨를 모델로 촬영한 그네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광고판은 부산역과 부산경찰청,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이렇게 세 곳에 설치됐는데요. 각 광고판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부터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 제복을 입은 오 씨는 팔뚝으로 그네를 지탱하는 모습을 연출하는가 하면 그네와 연결된 사슬을 드는 모습을 유쾌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광고판 속에는 아저씨만 믿으라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한데요. 천만 요정으로 불리는 오 씨의 든든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 연예 기사인 줄 알았더니 사회, 경찰 관련 기사였군요. 자, 관련 기사,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벤처 투자 귀재의 갑질. 40대 직원 때리고 무마 합의금이다. 권성문 KTB 투자증권 회장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9월 업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계열사 부하 직원 40대 남성 안모 씨의 무릎을 발로 찼습니다.
이게 CCTV에 잡혀갖고 덜미가 잡힌 것이 잡혔는데, 자, 그런데 이 안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려고 하자 권 회장이 이렇게 또 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건네며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에 확약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한 걸 알기는 알았군요. 그런데 그걸 은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갑질 툭 하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아주 대조적인 내용 하나 또 보겠습니다. 6,800억 부자 베컴. 아, 베컴. 유명한 축구선수. 소위 말해서 셀럽입니다. 아들은 시급 4,600원 커피숍 알바를 시킨다. 대단하네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직접 땀 흘리며 돈의 가치를 깨달아라. 또래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게 하라. 우리가 통상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위층 자녀 혹은 굉장히 부유층 자녀 들어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또 보죠. 위더스푼 딸, 영화 배우죠. 할리우드 피자집에서 서빙을 한다. 마돈나, 가수입니다. 아들은 자전거로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켰다고 합니다. 또래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라. 직접 땀 흘리며 돈의 가치를 깨달아라. 자, 두 가지 기사, 국내 기사와 해외 기사를 봤는데요. 맹정석 교수님, 한번 일침을 놔주시죠. 베컴 회장의 그런 사고가 베컴이요? 베컴이죠. 베컴. 오늘 이재용 특검의 역할이 주목되는데 잠시 후 2시 반이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앞두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외국 기사지만은 이런 기사를 보면 가슴이 뜨끔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가 얼만큼 문제가 많은 것인지 아까 그 이낙연 총리께서 그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따끔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공직자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경고했듯이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투명화, 공정화, 객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의 길이 무엇인지 이것이 본인만을 위한 갑의 문화가 아니고 나의 사유가 아니고 이제 모 노동자와 함께 또 서민들과 소유자와 함께 또 소비자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번창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공감대, 공동체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베컴이 던지는 이러한 시사점을 오늘 만약에 하늘이 이 점을 안 아신다고 하면은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또 그러한 선고도 또 하나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황유승 교수님. 외국의 유명, 소위 말해서 영화배우, 가수, 셀럽들인데 이런 게 보편적 선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사로 나온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베컴이라든지 뭐 리즈 위더스푼 이런 그 셀럽들의 경우는요. 자녀들이 평생 어떤 그 사회에서 힘들게 돈을 벌 이게 이제 앞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네 사회는 이런 면도 있고 너희가 알아야 될 이런 세상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경험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리고 정말 공부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지만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없어서 공부하는 시간 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가 굉장히 단기간에 경제적인 성장을 확 이뤘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들 또 그 기성 세대들은 이 고생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이유 그런 이유로 돈이 많으면 풍족하게만 좋은 세상만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좀 안정된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 흔히 말하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 방식이나 남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런 그 교육을 부모가 이제는 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벤처 투자 규제, 뭐 갑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제 기사가 터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수 변호사, 권성문 회장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폭행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확약서 유효합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경로로 언론에 나왔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가격을 당한 사람이 만약에 언론에 노출을 한 거라면 확약서 위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언론에 계약 위반은 겉으로 봐서는 계약 위반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법에는 사회적 그러니까 그 어떤 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계약보다도 더 우선하는 그런 규율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원래 시작점이 범죄라면 그렇죠.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갖다가 계약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확약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겠습니다. 저도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가장 부자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유명한 기자회견 때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당신의 많은 재산을 왜 자녀들에게 상속시키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 정도만을 자손에게 이제 상속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나의 자식을 바보로 만들기 원하시나요? 많은 돈은 결코 자식들의 발전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역시 마찬가지 행보를 보였고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대부분의 재산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재산이 상속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주지시키는 그런 회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사랑이라고들 생각하는데 빌 게이츠는 그게 바보로 만든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능 개편 논란입니다. 자, 두 개의 기사 준비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와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보죠. 수능 1, 2안 다 부실한데 귀막은 교육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일 수능 개편안 발표 강행하겠다고 정부에서 못을 박았는데 공청회 교육단체들이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제3의 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보면 1안은요. 4과목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거고요. 2안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은 두 안 모두 입시 개혁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제3의 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실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3의 안에 방점이 있군요. 자, 옆에 매일경제 사설 보겠습니다. 여당서도 반대하는 수능 개편 내년으로 미루고 원점 재검토를 해라. 그러니까 아예 지금 개편할 생각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여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했지만 무턱대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졸속 수능 개편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종섭 전 국장님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저는 매일경제 사설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을 떼라. 정부는 당분간은. 손을 떼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시간을 갖고 이 의견을 좀 각계 의견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천천히 합의된 어떤 안 쪽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1안, 2안 중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이제 현재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수능 개편안이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오고 그 속에서 수능 개편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수능 개편안 자체가 먼저 발표가 된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서 발표된 수능 개편안도 1안, 2안, 시안까지 딱 정해놓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른바 뒤집기를 한다든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이런 수능 개편안 이런 것들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바꾸는 것도 굉장히 빨리 내놔요. 안도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것이 1년이 아니라 설사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교육이 가야 될 정말 그 방향들을 합의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최소한 그 안은 그래도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좀 가는 그러한 어떤 이제 문화를 만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수능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특히 그 절대평가로 했을 때 내신의 비중 같은 것들이 더 중시되면서 특히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제 딸아이도 지금 이제 고3인데 아이고, 이거 정말 문제 많습니다. 예, 문제 많고 피부로 느끼시겠네요. 예, 피부로 느끼고 하기 때문에 또 경제력 격차에 따라서 이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천천히 합의된 속에서 안을 만들어서 길게 가는 그러한 개편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맹정섭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한국일보 기사 내용도 좋지만 이제 우리 매경에서 다룬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두고 평론을 하겠습니다. 이 수능 문제는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하나를 찍고 또 하나는 소유자 중심으로 가는 것, 공급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가가 어떤 인재를 요구하고 어떤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지 그러한 거시적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역대 정부 똑같이 교육 문제를 사회적 의제 다루듯이 해요. 이게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국방개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체 국민이 다 거기에 수요자가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는 학생들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뭐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비교입니다만은 방사해서 안전하게 키우는 닭이 훨씬 우량한 계란을 낳잖아요. 저는 이런 것과 비교하면 뭐하지만은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뭘 하는지 이제는 놀 자유를 주고 그런 다음에 창의적 자유를 준 다음에 미래로 지향하는 창조적 인간을 만들어내야지 이제 우리가 억압하고 확장 속에서 키우는 이러한 교육 이제는 해보면 안 됩니다. 원점을 재검토하시고요. 제가 감히 대통령에게 바란다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지금이라도 5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3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 문제 서두르세요? 이제 이 문제는 저 원자력 문제를 또 다시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론조사 하듯이 과연 국민,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여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한번 재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귀담아 들었으면 보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황윤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다가 한가 들어보면은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떠한 정책을 하나 만들고 제도를 하나 바꿔서 이게 해결되고 좋아지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 이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 철학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대한 어떤 철학과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그런 철학이나 이런 방향을 세우기에는 너무 그 정말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정말 다양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규제와 또 어떤 다양성이나 창의성마저도 평가화하는 수치화해서 평가화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본질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게 1년, 2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정권의 교체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심지어 생존권의 문제이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교육이 또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어떤 능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또 교육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공평한 보편적인 교육을 위해서 우선은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제도라도 의도하지 않은 다른 부작용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수 변호사. 모든 정권마다 수능을 항상 손질하려고 하는데 무슨 수능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흔히들 교육을 10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이 5년지대계도 안 된 지가 참 상당히. 뭐 한 5년마다 계속 바뀝니다. 5년마다 바뀝니다. 이제 빠를 때는 뭐 한 3년마다 바뀐 적도 있고 참 그것이 정권의 어떤 이해관계 내지는 정권이
뭔가 눈에 보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일을 좀 했다. 이거를 수능으로 항상 뭐 지표로 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불행한 지금 과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절대평가,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 학생들로 지금 상당한 지금 부담되는 학업의 어떤 양으로부터 좀 해방시켜주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창조력 중심의 어떤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대평가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수험생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적인 것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제도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그 전이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이나 이런 입시라고 하는 것이 주는 파급 효과라는 것이 당장에 수험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3들,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주고 또 학부모에게도 당장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만큼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100년지 대계를 지금 세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추진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제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죠. 내 목에 입김 불었던 트럼프 소름 돋았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내달 12일 자서전 출간을 앞둔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자였죠.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네요. 여기 보니까 힐러리의 자서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What happened입니다. 책 제목이. 거기에서 폭로했는데 자서전에서 여기입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가든 여기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게 대선 경쟁 당시입니다. 나를 바짝 따라와 뚫어져라 응시하며 얼굴을 마주댔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편했다. 또 트럼프는 문자 그대로 내 목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건 또 뭔 짓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음담패설 녹취록으로 발칵 뒤집혔을 때거든요. 자, 이준수 변호사.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 있는 거죠. 미국에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힐러리가 당시에 이거를 당했을 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소송전으로 내지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상황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만약에 분위기가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또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어떤 주제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평상시에 일어났던 일이라면은 당장의 성추행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지금이라도 증거나 이런 것들 그 당시에 녹화 화면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또 이것 역시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명은 현직 대통령, 또 한 명은 그 현직 대통령의 경쟁자. 패배한 경쟁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보상금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보상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건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화되기는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이런 뭐라 그럴까 참 추문입니다. 추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상한가요? 너무 많아서 희석화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또 하나 그냥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겠지라고 하는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회고록에서 밝힌 힐러리가 밝힌 것은 사실 파급 효과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지도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지금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기사 좀 짧게 보죠. 이재명 시장도 깜짝 합류. 민주당 정발이 본격 활동. 정발이는 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인데 이른바 혁신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합류를 했습니다. 안희정, 박원순 이 두 사람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본인의 측근들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논란된 공천룰 문제는 이 정발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자, 소정서 소국장님. 이재명 시장의 정발이 합류. 의미심장합니다.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직접 참여를 했다라고 나오곤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도 나름대로. 기초단체장인데 정당, 중앙당 조직에 들어갔어요. 네. 일단은 저는 과연 이제 이재명 시장이 현직 시장인데 이런 활동이 이게 좀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약간 좀 의문이 하나 생겼고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아니 못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쨌건 현직 시장으로서 그 성남 시민들의 그런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직접 정발이에 뭐 참여한다. 물론 회의하고 하는 거겠지만 예, 예. 그렇다고 해도 이게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왜 이재명 시장은 직접 참여를 했을까? 예. 예, 그 문제인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거의 뜻을 굳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어제 물어봤는데 뭐 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유력한 어떤 경쟁자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정발 위원장을 맡은 이제 최재성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맥락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이제 잠재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뭐 경쟁도 하고 또 당에 직접 참여해서 당에 또 뿌리도 넓혀가고 이러한 어떤 행보, 정치적인 행보를 이제 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좀 읽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중소벤처부 드디어 자강관 인선을 했습니다. 40대 공대 교수 박성진. 포항공대 나와 벤처 창업하기도 창조과학회 이사 경력이 논란 일등. 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06일 만에 내각을 완료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박 후보자 박성진 교수인데요.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경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 맹정석 교수님. 좀 특이한 경력이네요.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찬성한다. 글쎄. 논란이 될까요? 그 문제가 인재 등용의 잣대는 아니겠죠. 저는 사실 박성진 교수를 뽑은 것에 대해서는 백미 중에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중에 하나 9일모라고 소 한 마리의 털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들을 등용을 해서 좀 더 창조 혁신하는 중소벤처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같은 데 하나 읽고 가죠. 러시아 외교관은 왜 그리 많이 죽나? 최근 10개월간 7명이나 해외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교관들 왜 죽을까요? 궁금증만 나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